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입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연재하고 있는 임상영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토크에 2022년 7월 17일자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 실제 채무액보다 채권 최고액 보고 돈 빌려줘야입니다. 이 기사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 한 곳에서 대출을 원하는 한도만큼 받기가 어려워 여러 금융기관 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채권자에게 다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2순위, 3순위 등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기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바로 그 다음 순위인 2순위 근저당권자인 다른 은행 간의 법정 공방에 대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단순화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제시해보자면,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라고 하며,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한 종류로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 설정의 선후에 의거한다는 순위 확정의 원칙, 그리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자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경매 청구권 등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C씨는 시가 100억 원 정도 하는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그는 A은행으로부터 연 5%의 이자율로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A은행에 채권 최고액 5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C씨는 다른 은행인 B은행에 최대 한도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B은행은 향후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의미 경매가 진행되면 그 매각 대금의 현 시가의 70%인 70억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고, 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위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서 약 2년 후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결과 2년 후 A은행은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약 44억 원, 즉 원금 40억 원과 2년 동안의 이자 총 4억 원을 배당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위 은행에서 약 26억 원의 담보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 즉 최소 경매 내금 70억 원에서 1순위인 A은행의 배당액 44억 원을 자감한 26억 원의 담보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B은행은 C씨에게 20억 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출해주고 채권 최고액 26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약 22억 원의 원리금, 즉 원금 20억 원과 2년 동안의 이자 총 2억 원은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은행이 기존 채권 최고액 52억 원은 그대로 둔 채 C씨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 총 50억 원 대출하여 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이후에 C씨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결국 A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부동산은 70억 원에 매각된 것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우에는 C씨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기에 매각 당시 A은행이 원금과 이자 합계는 54억 원으로 이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경매 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에는 채권 최고액인 52억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에는 나머지 18억 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A은행은
B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권액인 40억 원에 대한 원리금만 배당받아야 하고 나중에 대출해준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까지 A은행에 배당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배당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피담보 채무에 그 이후에 추가 대출금까지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B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고 합니다. 즉, 이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양자 간 합의하에 피담보 채무를 증액할 수 있고, 이렇게 증액된 피담보 채무액은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금으로 전액 회수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2순위 근저당권자가 생각한 담보 가치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실제 피담보 채무액만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 등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2순위 근저당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는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 전액을 먼저 배당받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자신이 배당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담보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실제 피담보 채무액만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전액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담보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사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 세무사 송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